Dobro. History. Archive. 때는 1979년 대한민국입니다. 한 독재자가 사라지고 드디어 민주주의의 희망, 바로 그 서울의 봄이 찾아온 것 같았죠. 하지만 그 희망이요? 단 47일 만에 정말 하룻밤 사이에 울린 총상으로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바로 그날 밤,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목소리 정말 거칠고 분노에 차 있죠? 이 한마디로 바로 사건의 심장부로 뛰어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요, 한 장군이 자기 나라를 배신한 부하들한테 토해낸 그야말로 절규였습니다. 대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였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나라는 거대한 힘의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우리가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는 이 시기, 분명 민주화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희망 뒤에는 엄청난 불안정이라는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의 한가운데 두 명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군의 최고 수장으로서 어떻게든 군의 안정을 지키려 했던 정승화 총장,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대통령 시해 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쥔 보안사령관, 바로 전두환 소장이었죠. 이 두 사람의 충돌,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두환 뒤에는요, 하나회라는 아주 강력한 그림자 조직이 버티고 있었어요. 육사 동기들끼리 똘똘 뭉친 비밀 사조직인데, 이 사람들은 공식적인 군 지휘 계통? 그런 거보다 자기들끼리의 의리, 자기들만의 충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국가의 군대가 한 개인의 사조직처럼 움직인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 하나회가 똑똑히 보여주죠. 그리고 바로 이 조직이 쿠데타의 핵심 엔진이 됩니다. 결국 전두환과 하나회는 자신들의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한 정승화 총장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군 수뇌부를 한방대 무력화시키려는 이 어마어마한 계획? 이게 뭘로 위장됐는지 아세요? 바로 아주 평범해 보이는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일종의 파티였죠. 그 계획 정말 놀랄 만큼 치밀하고 대담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첫째, 반란을 막을 만한 핵심 지휘관들을 저녁 식사에 싹 다 불러 모아서 발을 묶어버립니다. 둘째, 바로 그 시각에 거짓 명분으로 총장을 납치해요. 셋째, 대통령한테 달려가서 이거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강요하는 겁니다.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편 부대들을 서울로 밀고 들어와서 핵심 부를 장악한다. 거의 완벽한 4단계 시나리오였던 거죠. 그리고 운명의 그날, 1979년 12월 12일 저녁, 드디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집니다. 지금부터 서울 곳곳에서 거의 동시에 벌어졌던 그 긴박했던 순간들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게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져요. 저녁 6시 30분, 수도를 지켜야 할 핵심 지휘관들이 만찬장에 모이면서 지휘부의 구멍이 뻥 뚫리죠. 그리고 7시, 전두환이 대통령에게 총장 연행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단칼에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21분 뒤인 7시 21분, 총장 공관에서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대통령의 허락도 없이 부하들이 총을 쏘면서 자기들의 총사령관을 납치해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총격전까지 벌어져서 총장을 지키던 부관들이 총에 맞고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었죠. 대한민국 군의 지휘체계가 뿌리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모두가 침묵하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 이게 쿠데타구나. 이걸 깨달은 몇몇 참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미친 반란을 막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인 저항을 시작합니다. 그 저항의 맨 앞줄에 바로 장태환 수도경비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 연희동 만찬이 함정이었다는 걸 깨닫자마자 곧장 자기 부대로 복귀하죠. 그리고는 반란군 주의부에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들었던 바로 그 불호령을 내지른 겁니다. 내가 탱크 몰고 가서 니들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다 하고요.
자, 이제 상황이 급박해집니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육군본부가 서울 근교에 있던 구공수여단을 출동시켜요. 이 부대만 서울에 들어오면 판이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다급해진 반란군이 여기서 머리를 씁니다. 우리 유혈 사태는 막읍시다 하면서 이른바 신사협정이라는 걸 제안해요. 우리도 군대 뺄 테니 너희도 빼달라. 이거였죠. 육군본부는 이 제안을 덜컥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그 배신의 순간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진압군인 구공수여단이 약속을 믿고 해군 명령에 따라 발길을 돌리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요. 반란군인 일공수여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강다리를 넘어 서울의 심장보로 미친 듯이 달려들어옵니다. 결국 신사가 아닌 상대와 맺은 신사협정은 진압군이 스스로 자기 팔다리를 묶어버린 꼴이 된 거죠. 이 시점에서 전세는 사실상 완전히 반란군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가장 길었던 그 밤의 마지막 시간들이 흐르고 수도 서울은 반란군에게 속수무책으로 점령당하고 마지막 저항의 불씨마저 힘없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꺼져가는 불씨 속에서도 끝까지 군인의 명예를 지키려 했던 영웅들이 있었거든요. 그 첫 번째 인물, 바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호랑 소령입니다. 반란군이 자기 직속 쌍관인 특전사령관을 체포하겠다고 들이닥쳤을 때 김호랑 소령은요, 딱 권총 한 자루만 손에 든 채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상대는 M16 소총으로 중무장한 병력이었는데도 말이죠. 결국 그는 혼자서 맞서 싸우다 6발의 총탄을 몸에 맞고 그 자리에서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이런 영웅적인 저항이 장교에게서만 나왔던 건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마지막 임무를 다한 또 한 명의 군인이 있었어요. 전역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있던 젊은 헌병, 정선엽 병장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반란군이 국방부를 점령하고 총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는 내 무기는 넘겨줄 수 없다면서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자신의 초소를, 자신의 임무를, 그리고 자신의 조국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다가 결국 반란군의 총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수도 서울은 완전히 점령됐고 국방부 장관마저 반란군의 손에 잡혔습니다. 더는 버틸 힘이 없었죠. 결국 최규하 대통령은 사건이 시작된 지 10시간이나 지난 새벽 5시 10분 정승화 총장 연행 재가 서류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서명을 하면서 그 옆에 오전 5시 10분이라고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적어 놓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승인은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쿠데타가 이미 다 성공한 뒤에 강학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후 재가라는 걸 역사의 증거로 남기려 했던 그의 마지막 저항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12.12 군사반란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 아니죠. 그날 밤의 선택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 후로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들의 엇갈린 운명이 한눈에 보입니다. 반란을 이끈 전두환은 결국 대통령이 돼서 권력의 정점에 섰죠. 반면에 반란에 맞서 싸웠던 장태환 장군은요, 강제로 군복을 벗어야 했고 심지어 아들을 의문사로 잃은 끔찍한 가족의 비극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관을 지키다 숨진 김호랑 소령은 그날 밤 그렇게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역사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시간은 흘러서 17년 뒤인 1997년 대한민국 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거든요. 12.12 사태는 명백한 군사 반란이고 전두환은 반란 수괴다. 이렇게 땅땅땅 못을 박은 겁니다. 이 판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그 낡아빠진 공식을 깨부수고 이 땅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낸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1979년 그 가장 길었던 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통째로 무너지고 모두가 침묵할 때 불의에 맞서는 한 개인의 용기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비록 싸움에서는 졌지만 끝내 굴복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